주인공은 서류를 남편에게 왜 집어 던지는 것일까요? 잠시 후 오디오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벽 4시 45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몸은 의뢰 그랬듯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제 굴레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걱서걱 쌀을 씻는 소리,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지글지글 고등어가 익는 소리. 그 소리들은 이 집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밥그릇과 국그릇, 아들과 딸의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것. 텅 빈 식탁 위로 수저를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제 몫의 밥은 언제나 남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 것이 전부였지만 저는 한 번도 불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편하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었거든요. 그 믿음은 한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6시 10분. 정적을 깨고 남편 박강철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린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식탁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 남편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드렸죠. 남편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툴툴거리셨습니다. 이봐 윤은혜, 국이 왜 이렇게 짜요? 당신 월급이 반토막 났는데 소금값은 올랐나 보지? 소금 좀 작작 퍼넣으라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제 반찬값을 아끼려 마트 마감 세일 코너를 몇 번이고 돌았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장을 보는데 소금이 똑 떨어져서 묵은 소금을 썼더니 간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그 말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셨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이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니 당신이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돈 아끼는 건 좋은데 제발 좀 유난 떨지 마. 당신 그 꼬락서니 때문에 내가 밖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하다는 말. 저는 남편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에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제 옷은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티셔츠가 전부였습니다. 10년 넘게 미용실을 가본 적도 없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는 평생 모르고 살 것입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말이야. 지난달에 준 건 벌써 다 썼어? 30년째 가계부 쓰는 사람 손이 그렇게 해프면 쓰나? 이번 달부터 10만 원 줄일 테니 그런 줄 알아요. 10만 원. 그 돈이면 아들 용돈 한 번 더 챙겨주고 딸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한 상자 더 사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폭풍 같은 잔소리가 지나가기만을 바랐죠. 폭풍 같은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출근하자 저는 텅 빈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은 밥에 물을 말아 꾸역꾸역 넘기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 큰 아들 녀석이 방에서 나오며 제게 투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5만 원만. 어제 용돈 준 건 벌써 다 썼니? 제 물음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으니까 없더라고. 엄마는 내 친구들 어떤 애들인지 몰라.
다들 집에 돈 좀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순 없잖아. 아들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엄마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한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아빠가 왜 엄마 보고 구두쇠라고 하는지 알겠다. 진짜 답답해. 녀석은 제게 답답하다는 말을 남기고 쿵 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자식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삶. 그것이 제 30년 결혼 생활의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비로소 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안방 구석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다른 가계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제 눈물과 한숨이 겹겹이 쌓인 기록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가 꺼내든 것은 가계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계부 밑에 숨겨두었던 최신형 태블릿 PC. 저는 익숙하게 전원을 켜고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갛고 파란 숫자들. 세상 사람들은 도박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제게는 지난 30년간의 서름을 보상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30만 원을 처음 제 손에 쥐어주던 날, 저는 그 돈을 쪼개고 쪼개 5만 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증권사 객장에 찾아가 당시 가장 우량하다는 회사의 주식 한 주를 샀습니다. 윤은혜라는 제 이름 석자가 박힌 첫 번째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는 억척스러운 아줌마였지만 밤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읽는 냉철한 투자자였죠.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헤드폰을 끼고 해외 증시를 분석했고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을 정독하며 기업들의 가치를 따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던져주던 푼돈,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돈은 제 손 안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변두리 땅, 재개발을 앞둔 낡은 상가, 그리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주식들, 그것들은 모두 윤은혜의 것이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 제 총자산 평가액을 확인하는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였죠. 이것이 진짜 나야. 당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윤은혜의 진짜 모습.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끄고 다시 자개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내일 아침 창거리를 걱정하는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거실에서 자던 남편이 잠꼬대처럼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응, 나야. 그 마누라는 자고 있지. 걱정 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퇴직금만 나오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작별이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줘. 사랑해. 사랑해. 라는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제가 그에게 바친 세월의 무게가 그 가증스러운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 배신감의 무게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 따위는 제게 허락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물은 그 인간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때 흘려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와 차가운 핏줄기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죠. 그저 30년의 세월을 이용해 제 삶을 짓밟은 가증스러운 한 남자였습니다. 사랑해라는 세 글자는 제 지난 30년의 헌신을 비웃는 조롱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약자의 무기였고 저는 더 이상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제 눈에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제 밥이 짜니 국이 싱거우니 온갖 투정을 부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허공을 맴도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제처럼 신경질적으로 용돈을 요구했고 딸아이마저 아빠 편을 들며 제게 엄마도 좀 세련되게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저를 찔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의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봐. 너희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곧 무너질 테니까. 그들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른 아침부터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위해 넥타이를 골라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30년이나 살아준 게 누군데. 나 아니었으면 당신 진작에 굶어 죽었어. 그의 말이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제 말에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으스대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위선적인 미소는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평소와는 달리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꽃다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꽃다발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안방에서 나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우리 30년 살았지. 이제 우리 각자 행복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미리 준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복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제 물음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 아들과 딸이 동시에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진짜야? 아빠 축하해. 엄마, 아빠 말씀 들어. 우리 이제 아빠 편이야.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죠. 제 헌신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오직 남편의 돈을 이용해 얻게 될 안락한 미래만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으로 새 출발을 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조용히 이혼해줘. 당신 몫은 충분히 챙겨줄 테니까. 남편의 입에서 퇴직금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퇴직금으로 내 차 바꿔주는 거지? 약속했잖아. 아들의 말에 남편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들은 활짝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어떠한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죠. 저는 무덤덤하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퇴직금 가지고 새 출발을 하신다고요? 여보,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평생 모았다고 생각하는 그 퇴직금은 사실 제 돈으로 만든 퇴직연금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과 딸 역시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이 차,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은 사실 제 손안에 있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남편과 자식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무능한 아내와 엄마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제게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적이라기보다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침묵에 더 가까웠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들과 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이뤄온 걸 당신이 어떻게 가져갔다는 거야?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이 섞여 있었죠.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굴한 아내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박강철 씨, 이 집, 이 차, 그리고 당신의 퇴직금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휴대폰 알림 소리. 남편은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태연하게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휴대폰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모르나? 남편은 제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철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집과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동산 투자 서류와 주식 계좌 잔액 증명서까지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평생 모르셨죠. 당신이 제게 줬던 푼돈을 아껴서 투자했던 거예요. 당신이 퇴근해서 TV를 볼 때, 당신이 잠들어 코를 골 때, 당신이 젊은 여자와 미래를 즐길 때, 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평생 당신이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착각했었죠?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의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저의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아빠를 배신한 거잖아. 아빠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엄마가 다 가져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들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나는 너희 아빠에게 배신당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내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굴 배신했다고? 그리고 너희 아빠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나 아니었으면 너희 아빠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매일 술에 절어 살고 허세만 가득했던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들의 믿음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먼저 나를 배신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딸아이마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람을 피웠건 뭘 했건 그건 아빠 일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잖아. 당장 이 모든 걸 취소해. 엄마 미쳤어? 엄마가 감히 어떻게 아빠를 배신해. 딸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탐욕에 눈이 멀었던 거죠.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룬 건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도록 해요. 더는 엄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아닌 오직 두려움과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의 농간이야. 당신은 내 아내잖아. 내가 30년간 사랑했던 당신은
이럴 리가 없어.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간 사랑했다는 말.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사랑한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허세와 편안한 삶이었을 뿐입니다. 더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해요. 저는 그들을 뒤로 한 채 거실을 벗어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지옥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뒤로하고 거실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탐욕만이 가득했죠.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아닌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가계부와 함께 최신형 태블릿 PC가 빛을 발하고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켜고 익숙하게 증권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남편과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화면 속 빨갛고 파란 숫자들을 보며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지. 저는 태블릿을 통해 남편의 연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평생 모았다고 믿었던 퇴직금은 이미 제 명의로 된 연금 계좌로 옮겨져 있었죠. 그가 저를 무시하고 푼돈을 던져줄 때마다 저는 그 돈을 쪼개어 그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그 계좌를 관리하며 남편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액수로 불려놓았습니다. 그 돈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자비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제 손에는 남편에게 집과 차를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장과 남편의 모든 자산을 압류한다는 재산 압류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송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소송장을 보고는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은혜,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평생 먹여 살렸는데,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말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이 아니라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온 거죠. 이제라도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늦었지만요.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소송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아빠 퇴직금으로 내 차 사주기로 했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아니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단만 있으면 되었죠. 이기적? 그래. 이기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이기적이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짓밟고 무시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딸의 말에 저는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닌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한 거짓된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연기 이제 그만해. 더는 속지 않으니까.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절규하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니었어도 상관없었죠. 그저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단만 있으면 되었죠.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집. 이제는 남남이 된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가증스러운 탐욕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집을 나선 저는 낯선 해방감과 함께 숨막히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이었던 공간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명도소송장과 재산압류 통지서를 접수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제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30년의 세월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물러서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남편의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연금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았다고 믿었던 퇴직금은 이제 저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이 이제 제 손안에 있다는 생각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진짜 지옥이야. 그날 저녁 저는 저만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원룸이었지만 저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공간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낡은 잠옷 대신 새로 산 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제가 투자해온 주식과 부동산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푼돈으로 생활비를 던져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쪼개어 저의 이름으로 된 막대한 재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저를 배신했던 이들의 몰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을 사용해
남편의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내연녀에게 매달렸지만 내연녀는 남편에게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술에 절어 살았죠.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퇴직금으로 차를 사려고 했지만 퇴직금마저 엄마가 가져갔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엄마를 찾아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죠. 그들은 제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제발 돌아와줘. 제발. 남편의 문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없이 작고 하찮은 존재였을 뿐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쳤던 저를 배신하고 저를 버리고 떠나려 했던 그는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의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이제 그들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담긴 문자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죠.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무시하고 짓밟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탐욕과 자신의 욕망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의 끈을 완전히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장과 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은 남편과 자식들은 저를 찾아내려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 둔 대포폰을 사용해 그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접근할 수 없었죠. 그들의 절박한 전화와 문자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락을 무시하며 제게 찾아온 새로운 삶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눌렀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소송 절차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재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얻어낼 것은 돈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평생 쌓아온 허영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복수였으니까요. 변호사님, 시간은 제가 돈을 버는 데는 아깝지 않아요.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을 보여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은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남편이 저를 버리고 그녀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리며 남편의 퇴직연금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저한테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저한테 집 사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젊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돈은 이미 제게 있어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그녀는 제게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남편의 돈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 당신 사기꾼이지? 당장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그녀의 절규는 제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유유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남편과 내 연녀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한 탐욕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복수였죠. 저는 남편이 회사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허세로 살아온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법원에서 운명도 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과 재산 압류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받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흘러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제 삶은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30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저를 본 남편과 자식들은 달려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제가 보았던 탐욕 대신 초췌함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고 아들과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제발 돌아와줘. 제발. 남편의 절규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행동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짓밟고 무시할 때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이 순간을 꿈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과 딸은 충격에 휩싸여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짐을 빼러 온 법원 직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법원 직원들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당신들 누구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법원 직원은 그에게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판결문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이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법원 직원들은 남편과 자식들의 짐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죠. 남편은 저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30년간 당신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이 아니라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온 거죠. 이제라도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늦었지만요. 그들은 제가 이전에 살던 집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죠.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끝이 났지만 제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들을 뒤로한 채 유유히 멀어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한때 저의 전부였던 가족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끝이 났지만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그들을 뒤로한 채 제가 30년간 쌓아 올린 재산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고층 빌딩,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사무실. 그곳은 30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윤은혜가 아닌 냉철한 투자자 윤은혜가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한 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자산운용 현황 보고서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푼돈으로 시작했던 투자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였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마치 저의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지내는 가련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자식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후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딸에게 퇴직금을 모두 잃게 한 저의 탓을 돌렸고 아들과 딸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결국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쫓겨다녔고, 딸은 아빠에게 받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땀 흘려 일해도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은 평생 저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고 저는 그들에게 복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한 채 저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끝이 났지만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제 이름 석자를 건 사업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재산으로 저는 윤은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재단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가정주부들을 위한 희망 찾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은 저와 함께 투자 공부를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과거의 저처럼 공허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과 자신감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구나. 저는 남편과 자식들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더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서였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저는 그들이 제게 남긴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간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저를 여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제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그 노인은 낡은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의 얼굴에는 한때 제가 보았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건넸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전 남편이라는 것을요. 은혜야? 그는 저를 알아보았지만 저는 그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세요? 제 말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박강철이야. 당신 남편 당신이 버린 남편이라고. 그의 절규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그를 보았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오만한 그의 모습을요. 저는 그에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강철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남남이 되었어요. 이제 당신의 삶은 당신의 책임이에요. 당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의 불행은 당신이 만든 것이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유유히 공원을 떠났습니다. 제 삶은 이제 끝이 났지만 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그들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삶은 차가운 불꽃처럼 타올라 세상에 희망을 비추며 끝이 날 것입니다. 오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오디오 드라마 귀마라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